네, 제 일장은 제가 강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제 일장이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프리뷰, 뭐, 미리 찾아보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 강의의 필요성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대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1장 서론은 한국의 경제, 사회 및 행정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이제 그야말로 서론이죠. 프리뷰죠. 이 근대화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에게 누차 앞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 책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그 영문 키워드를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서는 근대화라는 것이 근대화라는 단어로 이제 한문식 한국어로 번역이 됐지만은 그 진정한 뜻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요령은 그 제가 나눠드린 PDF 파일로 나눠드린 이 원래의 책 원서, 그러니까 어, 네 다섯 명의 한국 경제학자와 특히 미국 경제학자들이 쓴 한국의 경제, 사회 및 행정의 근대화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부터 키워드를 뽑아내고, 예를 들자면 근대화라는 것은 뭐냐,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교재에서는 서구와 서구라는 것은 유럽입니다. 미국의 제도 가치 절차를 지향하며 이에 맞춰 변하는 것으로 정의됨. 다시 말하면 오리엔트로부터 동양으로부터 서구화하는 것이죠. 근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구화, 유로피아나이제이션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은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서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양의 나라, 아시아의 나라, 아프리카의 나라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 비유럽,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은 되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대화하게 되면은 근대화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고 소셜 모빌리티라 그래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런 것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독 정치적 발전은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불균형한다 한다는 말 하다는 말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개가 독재 정권이거나 군사 독재적 정권이거나 안 그러면 아직도 왕의 지배하에 있다든가 이와 같은 정치적 발전과 사회 경제적 발전의 괴리, 불균형, 언밸런스드네스 이런 것이 근대화 과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은 한국의 국민소득은 1960년 이후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흔히 많이 관찰되는 사회적 현상이죠.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 네, 여러분들 몽골에서도 지금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畜牧, 목축 인구도 감소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울란바토르 10년 전, 20년 전에 울란바토르가 아니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너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지리적,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 지리적 이동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니까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소셜 모빌리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사회적 계층이 예를 들자면 어퍼 계층이 있고 상위 계층이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었다 하면은 이러한 그 근대화의 결과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냐면 하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화에 편승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인컴이 증가하고 그래서 사회적 이동성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울란바토르 그 근처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 가난한 그러한 집단이었는데 그러한 집단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무슨 상업적인 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됐다든가 하면은 그 전에 울란바토르 근처에 굉장히 하층민 사회적 이동성 면에서 굉장히 하층 구조를 이루던 집단이 상층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과 여타 이해 집단의 형성, 집단 간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성될 수가 있고, 산업화에 대한 이해와 간섭의 형성이 있을 수가 있고, 개발 정책 및 효율적 산업화를 위한 정부 정치 역량 강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사례는 거시경제정책과 그 규모에 의한 것인데 다른 개발도상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화폐, 재정, 외환 정책이 이상의 경제개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이후의 장에서,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요 주제는 미국의 한국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1945년부터 80년까지 한국에 대한 6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1965년 이전에는 보조금을 주로 지급했던 것이 한미개발정책 협력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로 인해 유엔과 일본으로부터의 어, 대출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1960년대부터 외국으로부터의 민간 투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최선의 생산 기술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원조가 외국자로 대체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투자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원조만 받는 거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지만 식량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연료라든가
이 민간 투자가 대체함으로 해서 무엇을 대체하냐면 외국 원조를 대체함으로 해서 기술적 기술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져서 교육이 확대되고 한 어, 효과가 어, 창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대출금융이 투자저축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 저축이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소득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저축이 거의 제로였어요. 근데 근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축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저축과 투자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개인 대출 금융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에서 당시 필요한 투자가 100인데 저축은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머지 50을 외국 자본으로 조달하든가 개인 대출 금융으로 조달하든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 개인 대출 금융이 투자 저축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을 보면요, 어, 제3세계와 한국의 근대화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스타트라는 사람은 근대화란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건 사회 경제 정치제의 형태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서구 및 북미에서 발전되어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로 번졌고 19세기와 20세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대륙에 파급되어 온 형태로 되어가는 변화 과정이다. 조금 더 폭넓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제3세기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 면에서 서구화, 유로피아나이제이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나 정치제도와 구조 및 가치관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웨스터나이제이션, 웨스턴 유로피아나이제이션 혹은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재 정권의 치하라든가 왕정이라든가 군사 독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기에서의 근대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정치적 동향, 군부와 단일 정당에 의한 독재 정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그러니까 비폭력주의, 인도가 영국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비폭력주의를 내세운 간디에 의하면 일종의 규율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신생국들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됐을 때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되겠다. 데모크라시가. 왜냐하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못 가졌기 때문에 어떤 규율적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간디는 규율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도를 지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미의 12개국을 보면 불안한 민주주의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포함해서 아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만 예외적이고 정권 교체는 하나의 동일 종족 내에서만 이루어졌죠.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그러나
스리랑카만 예외고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불안한 딕테이터십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주의는 전통적 부문, 트레디셔널 섹터는 노동집약적 기술, 지역 소비를 위한 생산, 소작인적인 농업, 소규모 가내 공업. 이거 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이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듀얼리즘. 이원주의라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모토, 다시 말하면은 중심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3세계에서의 근대화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전통적, 전통적으로 강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근대적 부분, 더 나아지는 부분, 서구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coexisting 한다는 거죠. coexisting. 제가 영어로 쓰자면 같이 존재한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원주의는 어떤 사회가 전통적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근대적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 부분과 근대적 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코익지스팅 한다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들 지금 몽골 경제를 보면은 일부 예를 들자면 몽골의 가장 유명한 프로덕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캐시미어 그런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제품 아주 섬세한 그런 생산 과정을 거쳐서 캐시미어가 생산되죠.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한 전통적 부문이 있는가 하면은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한 예를 들자면 몽골 울란바타르 근교에 가니까 굉장히 에너지 시설이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가봤을 때도. 그러면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뭐 노동집약적 기술이 거의 없고 자본집약적 기술이 지배하겠죠. 그렇게 전통적 부문과 근대적 부문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이원주의 제3세기에서의 근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 소비를 위한 생산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지역 편향적으로 지역에만 그 지역에만 필요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 지향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만 제품을 만들어내. 예를 들자면 우유를 생산하고 전국 울란바타를 포함해서 전 몽골을 대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시장 지향적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농업, 소작인적 농업과 소규모 가내공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농업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대단히 농장 경영 스타일이 있고 소작인에 의한 그냥 평범한 노동인구 농업인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농업을 하는 소작인적 농업을 우리가 페전트 어그리컬처라고 공업 부문도 소규모 가내공업 어떤 하나의 가정에서 방앗간을 한다든 밀을 한다든 안 그러면 슈즈를 만들어낸다. 빵 공장을 차려서 가내공업을 한다든가. 음. 이런 것은 서구식 가치관에 대단히 농업, 대단히 소규모 가내공업이 아니라 공장공업. 다시 말하면 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제3세계에서의 특징은 이원주의, 전통적 트레디셔널 섹터라고 그러는 전통적 부문과 모던 섹터라고 하는 부문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려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하려면 전통 부문은 축소하고 아까 봤죠? 여기 전통적 부문 트레디셔널 섹터는 좀 축소되고 근대적 부문이 확장돼야 돼. 이쪽 부문이 확장이 돼. 소규모 가내공업보다는 공장공업, 소작인적 농업보다는 대단위 농업, 지역 소비를 위한 생산보다는 시장 지역, 전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지향적 지역, 노동 집약적 기술보다는 자본 집약적 기술을 원하는, 지향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근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1인당 소득 증가는 전통 부문의 축소, 근대적 부문의 확장을 말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진전되고 증가하고 산출과 고용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인구가 늘어나고 문맹률의 하락, 이건 일리터러시 레이시라고 그러죠. 글자를 못 읽는 비율, 그거의 반대말이 문명률입니다. 리터러시 레이시. 문맹률이 하락하고 문명률이 증가하는 일반적 그 교육 제도의 확산으로 근대화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국내용 생산의 감소, 해외용 생산의 증가. 네, 울란바토 중심으로 그 예를 들자면 캐시미어 인더스트리
그 팬시한 그 캐시미어 머플러라든가 스웨터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몽골의 캐시미어 프로덕션은. 그것은 국내용 생산은 감소하고 해외용 생산이 증가한 하나의 아주 적극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뒤처지면서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확대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뒤처지지만 소득의 상대적 격차는 확대된다. 다시 말하면은 소득의 상대적 격차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인컴 디스패리티, 그러니까 인컴 격차가 확대되는 그러한 어,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서구의 가치관과 제도를 향한 변화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선형적 비가역적인 진보. 이거는 뭐냐면 선형적이라는 거는 쭉 이렇게 증가하는 리니어한 irreversible 돌아서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올라가다가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레션 진보를 우리가 선형적 비가역적인 진보라고 하는데 근대화 과정에서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문명률의 증가, 문맹률의 감소로 사회적 소통과 이동성 및 기타 지표가 향상되는 그러한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 부문에서는 이원 구조가 잔존함으로 해서 근대적 부문,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전통 부문,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고 둔감한 소농계급이라든가 독재적인 시민 통치 당국의 권한이 막대해져 가지고 독재적인 식민지 원주민의 엘리트 집단으로 이양한다든가 크리크 같은 사람은 각 이익 집단에게 이들이 상대적 중요도에 비례하여 권력의 몫을 분배해주는 행위를 이 제3세기에서의 정치화, 근대화의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정치 부문에서는 아직도 이원 구조가 전존했던 근대적 부문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집단, 어떤 프리빌리지를 농촌의 지주계급이라든가 이런 근대적 부문이 정치적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전통 부문은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고 둔감한 소농계급이 그 바텀을 이루는 그런 전통 부문과 근대적 부문의 대립과 공존이 잔존하는 그러한 이원 구조가 있는 반면에 독재적인 식민당 통치 당국의 권한이 독재적인 식민지 원주민의 엘리트 집단으로 이양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 당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독재적인 식민지 원주민의 엘리트 집단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한국인 중에서도 독재적인 식민지 원주민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부 계층이 식민지 통치 당국의 권한을 받아서 이양받아서 유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크라는 사람은 정치는 각 이익 집단에게 이들의 상대적 주요대에 비례하여 권력의 몫을 분배해주는 행위라는 일반적인 정치학적인 얘기를 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제3세기에서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정치는 각 이익 집단에게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비례하여 권력의 몫을 분배해주는 행위. 가령 그 나라에서 농업이 가장 지배적인 산업이고 농민이 가장 큰 이익 집단이라면 농민에게 비례하여 권력의 몫을 분배해주는 행위가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 파이라는 사람의 문화적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 파이라는 학자는 서구식 정치 이념과 정치 기능이 바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국의 이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가 없다. 서구식 정치 이념과 정치 기능은 서구식 정치와 서구식 정치 제도 하에서만 작동 가능하지 그것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국의 이념에다가 이식하려면 안 된다. 왜? 컬처는 렐라티비즘이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는 강력한 사회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원적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이 중간 역할을 하는 여러 제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가령 교회라는 기관 또는 예를 들자면 노동자 집단, 노동자 연합 뭐 이런 것들이 강력한 사회 기능을 하는 서구 민주주의가 있는데 반해서 제3세기에서는 철치의 파워, 제도의 파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명적이지 못했다. 독재적인 식민 통치 당국의 권한은 독재적 식민지 원주민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이양됨으로써 민주적 절차보다 민족주의가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많은 제3세계의 나라들은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표씩 던져서 국회를 구성하고 한 표씩 던져서 대통령을 뽑고 내각을 구성하고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접착하는 것은 세멘트하는 이들을 묶어내는 역할.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아이디알라지, 뭐 인도의 민족주의라든가 중국의 민족주의라든가 일본의 민족주의라든가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민족주의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소구식 경제개발 및 경제발전, 정치발전과는 판이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연합군과 일본군 혹은 독일군과의 그 전쟁이 와야 됩니다. 전쟁이 끝남으로 해서 해방을 리버럴라이제이션을 맞이하고 그 결과 그 해방은 미 군정기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밀리터리 가버먼트의 기간을 맞이하고 국토의 남북 분단을 맞이하고 중공업은 주로 이북에 있고 남한에는 주로 경공업 내지는 농업의 자산만 남게 되고 결국 그 이후 남북 분단은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남한 자산의 4분의 1이 유실이 되는 10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피해를 입는 한국 데비스테이팅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여러분들 3년 동안의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은 거의 폐허밖에 남지 않았다. 10년의 전쟁이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굉장한 전쟁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한국 전쟁 이상으로 아마 피해가 누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미국의 경제 군사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굉장히 확장을 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낮은 국민소득 성장률을 굉장히 고도로 올리도록 하는 준비를 한 기간이 1953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 경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거의 피폐돼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지만은 교육 확장을 통해서 미래 경제에 대비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할이죠. 미국의 경제 군사 원조 받는 상황에서도 교육 확장을 통해서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션을 통해서 낮은 국민소득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63년부터 76년까지 연평균 약 10%라는 전대미문의 다시 말하면 일찍이 볼 수 없는 미라클 같은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인용을 하면은 루카스 같은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학자는 한국을 메이킹 어 미라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10%의 고도 성장이죠. 1963년, 76년 거의 한 20년 동안 한국은 점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뛰어버린 것이라고. 네. 제2절 한국의 근대화에서 우리가 농업, 고용, 소득 비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가졌습니다만 어, 농업 쪽은 한국의 근대화를 통해서 고용이나 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전체 고용이 뭐 3천만이었다면은 농업 인구가 2천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천만으로 줄어들었다든가. 소득 비중은 GDP에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70%였는데 나중에는 3, 40%로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고용이나 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뭐 통신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문맹자가 감소하고 사회적 서비스가 증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학적 가치관, 동기, 인센티브 이런 것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권위주의가 합법화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정치 발전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근대화에 상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독재 정권이 발전함에 따라서 상당한 정치 발전의 지연
포스트포먼트, 지연을 가지고 오게 됐다는 자료죠. 1945년 8월 15일 7만 명의 일본인 행정관이 철수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식민지 행정부에서 차지하던 일본인 행정관이 7만 명이나 철수를 하게 된 것이.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식민지 정부는 마비 상태가 되는,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점령, 남쪽은 미국이 점령. 1945년 8월 12일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북한 정부가 조직이 됩니다. 하지 장군은 9월 7일 남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제 북한의 움직임보다도 더 늦어진 것이죠. 미국의 움직임이. 결국 그 당시에 이거는 정치적인 이벤트지만은 얄타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얄타 어그리먼트가 소련, 미국, 영국 간에 영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3자 간의 어그리먼트를 합의 사항을 우리가 얄타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신탁 담당국, 즉 소련은 북한을 담당하고 미국은 남한을 담당하는 신탁 통치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신탁 통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스스로 자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깁니다. 아이의 데모라든가 아이의 대부라든가 그거를 우리가 신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또 남한, 북한 합쳐서 한국은 갑자기 일본이 철수함에 따라서 자력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나 마찬가지, 어린 베이비나 마찬가지니까 당신 나라는 신탁 담당국이 누가 페어런스, 예를 들자면 부모나 마찬가지인 소련이나 미국이 키워줘야 된다. 자라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신탁 통치였습니다. 물론 남한은 그 말이 되느냐. 남한이라는 나라가 혹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500년 넘어 오랫동안 존재한 민족 국가인데 어떻게 베이비 컨트리로 간주가 돼서 얄타 어그리먼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신탁 통치에 vehemently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남한의 이승만 지도자가 미국으로부터 10월 20일 도착함으로 해서 미국 유엔 총회에 국회 구성을 선거 감시 요청을 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선거를 해서 이승만파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7월 20일 국회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죠. 이때는 대통령 선출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출한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한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해서 남한 정부가 구성되고 똑같은 식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49년에. 그래서 1950년에는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폐허에서 결국 공산주의는 남한에 남아 있다가도 쇠퇴하게 되죠. 미국은 영향력의 중심이 되고 센터 오브 인플루언스가 되고 왜 미국이 많이 군사 원조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직체가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밀리터리 포스 국군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화를 포함한 하나의 역사, 아, 정치사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게 될 정치사지만은 1948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고 2분의 3, 3분의 2를 득표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의 조봉암 대표는 1956년에 216만 표를 얻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504만 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선이죠. 1950년이 56년에 재선해서 진보 계열의 프로그레시브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조봉암 씨가 한 216만 표, 이승만 대통령이 504만 표를 얻어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독재를 정치를 하다 보니까 1958년에는 체포 사형되는 개헌 대통령에 의한 도지사 시장 임명권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이 개헌이 되고 1960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선거 조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선거 조작을 한 혐의로 4월 19일을 학생들의 의거를 스튜던트 리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April 19, 네, April 19 스튜던트 리볼트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볼트와 리볼루션의 차이를 아시는지? 리볼루션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거죠. 만일 학생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집권을 해서 학생들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내각 수반이 되고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는 스튜던트 리볼루션이라고 그럴 겁니다. 혁명이라는 거죠. 리볼트라는 것은 혁명에 이르지 못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만 한 것을 우리가 리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물러나죠. 8세 5세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개인 중심의 권위주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1963년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로 대체됩니다. 1961년 5월 16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5.16 군사쿠데타라고 합니다. 결국 그 과도 정부 1년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네. 어, 그 과도 정부 1년간이라는 것은 1960년서부터 이 대통령의 하야부터 1961년까지 현까지의 뭐 과도 정부를 우리가 장면이라는 프레미어의 수반의 내각을 우리가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내각 책임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로 대체되는 것이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관료제도 중심 권위주의 또 기술적 자문을 받는 그러한 조금 근대적인 독재 정권을 수립함으로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내분 결국 치안 불안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은 약 250명 정도의 소수병력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0명 정도의 영광급 장교와 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김종필 한국중앙정보부장 등이 집권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당성이 없었죠.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지티마시. 어떤 정권이나 집권의 정당성. 우리는 농민의 농민이 80%를 차지하니까 농민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정당성이 우리가 정권의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이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가 보니까 난이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새로운 군부 세력은 한국의 근대화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조를 통해서 리 다이너스티,
두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리터러처 클래스와 양반기 어퍼 클래스가 리터러처 클래스와 밀리터리 클래스가 있었어요. 밀리터리 프리스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리터러처 클래스가 어퍼 클래스였어요. 이것이 더 어퍼 클래스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박 대통령 이후 일련의 군장 우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지만은 정권의 정당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존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 다이너스티의 전통상 밀리터리 폴리스 클래스는 항상 로어 클래스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 반대 세력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경제 군사 원조를 1950년대를 통해서 지원해 왔지만은 이거는 꼭 민간 정부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정부에만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군사 원조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군사 정부에게 통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의 군사 정부는 어쨌든 정부의 형태를 거쳐야 되니까 1962년에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196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민간 정부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축소 조정이 됐지만은 결국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게 되고 경제 안정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조건이 경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인플레를 낮추지 않으면은 미국이 원조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경제 안정화 계획부터 착수를 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축소 조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미 합동경제협조위원회 결국 미국 관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결과가 됐고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많은 한일 협정 반대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박 정권의 안정성을 가져온 그러한 이벤트가 됐죠. 다시 말하면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키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억 불에 대한 일본 배상금,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뭐 포스코라든가 한국 그 포항제철이라든가 여러 산업에 나누어서 근대화의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본인이 한국에 대한 한국 개발에 대한 기여들을 보면은 매년 60만이 입대를 했습니다. 20만이 제대를 하고. 그러면 200만의 군사훈련 취득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18세부터 40세 남자의 5분의 2가, 40%가 227만의 예비군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군이 되면 현대 장비의 취급이라든가 작동, 운전, 새로운 조직의 경험, 사회기관과 정치 안정에 기여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군 입대 경험을 살린 한국의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운영되고 정부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견제와 유인책을 통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때로는 인터벤션도 하고 그래서 엘리트 권위주의가 성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보선 씨는 빈익빈 부익부 대기업 이득을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사회라고 어, 반대 선언을 하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이 먼저고 그 이후에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은 제2차 5개년 계획까지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남북 협상을 유리하게 통일 문제도 유보하는 조건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1962년 대통령 임기 2회로 제한을 했는데도 1969년 삼선 개헌 헌법 개정 국민 투표가 77.1% 투표에 67.5%로 찬성을 한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 2회로 제한된 것들을 갖다가 풀어낸 이것은 사실은 위헌이죠.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로 풀어낸 것이 밀어붙인 것이 한국의 정치의 비극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1야당인 신민당 야당 후보 김대중은 삼선개헌 야당 탄압 한반도 통일 무진전을 내세워서 박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그래도 3차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80%의 투표에서 45%를 차지하고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3분의 1 의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고 92표하고 91% 찬성을 한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0년 또 다른 형태의 독재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적인 독재화가 시작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제1야당 신민당 야당 후보 김대중 삼선 개헌, 그다음에 야당 탄압 한반도 통일을 무진전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결국 힘과 안정을 선호하는 한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유신헌법을 통해서 국회 해산을 하고 3분의 1 후보자 명단 사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1973년, 74년 월남 베트남 사태가 굉장히 에, 첨예화할 때입니다. 결국
네. 그래서 결국 그 한국의 근대화는 어, 제1야당 신민당 야당 후보 김대중 삼선 개헌 야당 탄압 함단자 통일 무진전 그래서 베트남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근대화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됩니다.